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경성을 흔든 스캔들, 즉 금지된 성에 도전장을 내민 두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제하의 경성은 폭력, 억압, 그리고 저항의 시대로 우리 뇌리에 점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이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 문서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유행과 시류를 따르고 책을 읽고 잡지를 들춰보며 유행에 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러 가고 에로틱하고 엽기적이고 유머러스한 것에 열광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녀 상열지사를 알려면 경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경성은 근대와 현대, 동서양이 공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자유연애를 부르짖는 신세대들이 있었던 반면 여전한 유교적 윤리가 정중앙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죠. 극과 극의 두 갈래는 아마도 비극적인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1923년에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기생의 자살과 뒤를 따른 연인의 자살은 한반도를 열광케 했죠. 기생 강명화와 경북 칠곡 대부호의 아들 장병천의 치명적인 러브스토리는 아마도 그 어묵한 세월을 떠올릴 만한 소재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1936년 6월호 월간지 조광에 가장 먼저 단발을 실천한 여인으로 강명화를 소개합니다. 강명화가 단발을 하게 된 사연은 단순하지가 않았죠. 연인 장병천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가위로 머리채를 잘랐고, 기생이 머리채를 자른다는 것은 기생 노릇을 그만두겠다, 업을 그만두겠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강명화는 1901년 평양에서 좀 떨어진 산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7살의 나이에 기생이 됩니다.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의 부모가 영민하며 용모가 뛰어난 강명화를 기적에 올린 거죠. 강명화는 뒤에 서울로 올라와 대전권번에서 명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최고의 기생이 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의 아들 장병천과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장병천의 끈질긴 구애 끝에 이루어진 사랑이기는 하지만 운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 사랑의 끝맺음을 생각하면요. 당시 장병천은 이미 혼인해서 부인이 있었으니 정식 혼례는 불가했겠죠. 두 사람은 보문사를 찾아 부처님 앞에서 백년해로를 맹세합니다. 둘만의 언약식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서는 내외가 되고 죽어서는 연리제가 되자 라고 약속했다는 강명화. 인생에 핏빛 선을 긋는 참으로 뜨거운 여성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어요. 장병천이 기생첩을 두었다는 소문이 그의 아버지 귀에 들어갔고 용돈마저 끊어버리자 두 사람은 곤궁한 처지가 됩니다. 강명화의 폐물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 둘은 몰래 도쿄로 떠났고 셋집을 얻어서 신접살림을 차리죠. 장병천은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 예비과에 등록했고 강명화는 우에노 음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죠.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장병천의 아버지가 강명화까지 함께한 도피행각인 걸 알아채고 즉시 조선으로 돌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생활비마저 보내주지 않았으니까요. 강명화는 처음에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생활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래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둘은 결국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1년하고도 6개월, 가난했지만 사랑했고 행복했겠죠. 어떤 것에도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강명화는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기생을 꿰차고 동경의 유학 온 박랑아를 척결하라 라는 외침이 뇌리를 흔들던 일본 생활. 그들의 신혼집에는 몽둥이와 주먹질이 날아들었고 그러함에도 손가락을 끊어가며 지키려 애쓰던 연정은 끝내 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강명화는 장병천과 만난 지 5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날이 아무리 어려워도 옥양목 2통하고 흰 구두 한 켤레만 사다 주시겠소? 1923년 6월 7일 곱게 차려입은 그들은 온양온천에서 마지막 여행을 했고 강명화는 여행의 끝에서 쥐약을 먹죠. 그녀 나이 23이었어요. 그녀의 음독자살은 꽃같은 몸이 생명을 끊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1923년 6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소개되고 한반도는 들끓었습니다. 연인의 자살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장병천 또한 같은 길을 결심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이태원 공동묘지에 강명화와 합장해달라.
라는 말을 내내했고 결국 같은 해 10월 29일 쥐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식자층에겐 연애 지상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수많은 글,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들의 운명 같은 사랑. 저는 생각해봅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 경멸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번뇌로 작용하고 결국 번뇌가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고 결국 이 경성의 연인을 자살까지 몰고 간 건 아니었을까? 그들의 사랑이 시대의 혹독한 편견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인공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누구의 인형도 아니오. 누구를 위해 멋지게 살고 싶지도 않소.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삶을 살 거요. 이렇게 외친 그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다가 떠난 나혜석. 아버지와 남편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한 이 여성 해방 운동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입니다. 그녀는 살아서도 물론 죽어서도 세상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죠. 이유는 금지된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어요. 화가 천재 나혜석보다 스캔들의 나혜석으로 기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음탕하고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요. 신여성, 최초의 서양화가, 여성 해방론자 나혜석에게 붙여진 수식어들입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니오. 오직 취미라며 가부장제에 맞서 싸운 여성. 양성평등과 거리가 먼 억압된 조선시대에 이런 말을 외친 아주 센 여성 나혜석입니다. 1896년에 태어나 1948년에 행여병자로 외로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가 살면서 겪은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934년 8월 경성이 뒤집힙니다. 사람들의 반감은 극에 달하고요. 왜냐고요? 삼천리라는 잡지에 실린 글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글이 실렸기에요? 그건 바로 이혼당한 여자가 직접 적은 결혼생활 고백서였는데 변호사 김우영과의 연애와 결혼생활, 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적으면서 조선 남자들의 이기적인 정조관념,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를 고발한 거예요. 비판과 더불어서요. 아니 남편의 친구와 혼외 정사를 벌여 이혼당한 여자가 뻔뻔도 하여라. 라는 게 당시 세상의 눈이었겠죠.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합니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요.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요. 나는 그대들의 놀이기를 거부하오. 사실 나혜석의 이야기를 지켜보면 2022년에도 많은 사람이 나혜석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 친구와 바람핀 여자니까요. 최초의 서양화가, 최초로 해외 유학을 하고 최초로 유럽을 여행한 나혜석은 1896년 수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후 진명여자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죠. 졸업 후 그녀는 재능을 아끼던 친오빠들의 권유로 일본 여자미술대학에 입학한 후 여성평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빠 친구인 최승구와 사랑에 빠지죠. 시인 최승구는 최남선과 주요한을 이어주는 항일저항 시인이었어요. 둘은 동경 유학생 사회에서 최고의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최승구는 고향에 본처가 있었고 최승구의 집안에서는 차라리 첩을 따로 두더라도 이혼은 안 된다고 반대했고 나혜석 아버지도 반대했죠. 그리고 최승구는 폐결핵에 걸려 먼저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병이 깊어 죽음을 앞둔 최승구를 지켜보던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연락합니다. 한번 다녀가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오해 없이 영원히 잊어주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해요. 최승구의 죽음으로 그녀는 정신적 발광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후 변호사 김우영을 만나죠. 김우영은 당시 전 부인과 사별한 상태였고 나혜석이 김우영 청혼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다음과 같았어요. 1. 영원히 사랑할 것. 2. 그림을 그리게 해줄 것. 3. 시댁 식구들과 따로 살게 해줄 것. 4. 최승구의 비석을 세워줄 것. 사회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애인, 그것도 유부남이었던 애인의 비석을 현재 결혼할 남자에게 요구했으니까요. 결혼 후 그녀는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전시회도 열며 3남 1녀의 자녀도 낳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파리로 간 그녀는 홀로 그곳에 남아 미술 공부를 하며 남편의 친구 최린과 혼외정사를 벌이며 연애를 합니다. 치명적 스캔들이고 가히 스캔들의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최린이 누구냐 하면 3.1운동의 주역이었어요. 끝내 변절하는 사람이죠. 나혜석이 잠깐 연애를 했던 춘원 이광수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최린과 연락을 하고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죠. 이혼당한 후 위에 말한 이혼 고백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봉건적 조선 사회에서 그녀에 대한 비난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최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자료 청구죠. 정조 유린죄로요. 참으로 대단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둘이 똑같이 폈는데 왜 나만 몰락해야 해? 내가 준 편지를 공개를 해. 그게 사랑한 여인에 대한 도리니? 넌 날 비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나는 널 용서할 수가 없어. 너도 똑같이 망해봐. 아마도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 기사는 대서특필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린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거금 몇천 원을 나혜석에게 건넸고 신문사 가서 기사 내지 말아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나혜석은 이후 금강산으로 가 화실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아요. 그런데 불이나 작품들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천재성에 비해 악재가 끊이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최린이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어 재기하는가 싶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 그녀는 일현 스님이 있던 수덕사로 옮겨 5년을 지내는 중에 중간중간 오빠 집으로 가서 지내고는 합니다. 나혜석의 첫 조카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는데 나혜석을 추억하는 말을 하는 중에 고모는 아무도 못 말렸어요 라고 하죠. 혀 빼무는 표정으로요. 나혜석의 오빠가 말합니다. 세상이 창피한지를 모르고 나와 돌아다니냐? 그럼 나혜석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절에 박혀 있어야 하냐? 이런 식으로 대립이 심했었다고 해요. 오빠 집으로 찾아가면 올케가 주위의 눈을 무서워해서 방에 꼭꼭 숨겨두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사회가 나혜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나혜석은 이후 양로원을 전전하다 1948년 52세에 행여병자로 사망합니다. 이 실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자살할 정도로 금기를 넘어 뜨거웠던 사랑을 한 강명화와 남성중심 사회에 끊임없이 출사표를 던진 나혜석 중 누가 더 센 여성일까요? 개방되었다고 하는 현재도 성에 대한 억압과 천대는 여전하죠.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하고요. 남녀 평등은 성평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강명화와 나혜석 두 사람의 희생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